네, 오늘은 이제 루이 오기스트 블랑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9세기, 19세기의 혁명가 중에 가장 치열한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블랑키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탈리아 영토였습니다. 즉,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점령한 이탈리아 영토였다는 거죠. 1792년에 프랑스에 병합됐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병합된 겁니다. 그래서 블랑키의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나폴레옹이죠.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고 온건한 공화주의자였고 지롱도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1793년 잠시 감옥에 갇혔지만 석방돼서 나폴레옹이 붕괴될 때까지 1814년까지 부군수로 재직했다. 그러니까 중간층의 귀족이다. 아, 하급 귀족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당연히 이제 빈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 나폴레옹이 점령한 지역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주도로 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다 회복되고 당연히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부군수 관직을 했던 블랑키의 아버지는 결국은 실업자가 되고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패퇴 후에 비인 체제, 오스트리아 군대에 의해서 이제 그 공화국 프랑스가 부르봉 왕가죠. 부르봉 왕가로 퇴보하는 겁니다. 메테르니텐에 의해서 과거의 왕가들이 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블랑키는 이러한 오스트리아 군대의 프랑스 개입을 보면서 프랑스 애국주의와 그다음에 이 공화주의에 대한 열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실직했기 때문에 블랑키는 10살 때 파리로 가서 형이 이 교사로 있는 이제 우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바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1818년 6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이 법학과 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1823년 공화주의 봉기가 파리에서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1815년에 의해 가지고 어, 프랑스 부르봉 왕정이 복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왕정을 타도하려는 봉기가 여러 번 일어나는데 1823년에 이러한 봉기가 실패했을 때 블랑키는 17살 때였는데 이탈리아 혁명조죠. 까르보나리 당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공화주의 음모, 공화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1825년에서 26년 사이에 그는 정치신문의 어, 기자로서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가정교사를 거쳐서 1826년에 소르몬대의 법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미 의식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학생운동, 공화주의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22살 때 22살 때 1827년이죠.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간 거죠.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이 샤를 10세 반동 군주죠. 전제주의 정치에 반대하는 공화주의 봉기를 같이 일으켰다. 시내 바리케트가 쳐지고 그 이제 라틴 지구에 열린 이러한 봉기, 무장 봉기에 참여했는데 이러한 봉기 기간 동안에 그는 이제 목에 부상을 입는 것을 포함해서 세 차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 이러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1830년에 라파에트의 음모라고 알려진 혁명적인 공화주의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지도하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연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30년 7월 혁명이 파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이제 의회 소식이나 정치 문제를 다루는 신문의 기자였는데
이러한 혁명을 목격하고 기자를 그만두고 이 소총이죠. 소총과 삼색기. 프랑스 공화주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삼색기를 들고 시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1831년 2월에 그는 모교 소르몬대의 학생들을 상대로 봉기를 선동했는데 그러한 제목으로 학교 측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체포돼서 3주 동안 수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830년부터 이루어진 혁명이 드디어 성공하게 되면서 루이 필립이죠. 루이 필립이 입헌 군주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루이 필립이 일부 확대하고 의회 정치를 강화하면서 전제 정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이러한 입헌군주정의 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루이 필립으로부터 7월 훈장을 받았지만 블랑키가 원했던 혁명은 이러한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주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입헌군주정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블랑키는 이때부터 이제 인민들의 공화주의 모임이라는 공화주의 단체에 가입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1830년 이후에 파리로 돌아온 부오나로티죠. 같이 이 활동을 하는데 이 부오나로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바베프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 바베프는 무장봉기 실패로 사망했지만 보나르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나르트는 바로 이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베프의 옥중 동료죠. 평등주의자의 음모, 그죠? 이러한 혁명 사상을 1828년에 책으로 내면서 블랑키에게 전해주고 그 당시에 1830년대 파리에 있는 혁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블랑케는 이제 부오나로트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인민 봉기에 대한 연구죠. 부오나로트의 책도 있죠. 평등주의자들의 역사에 대한 책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민중들의 계급 투쟁과 비밀 결사 조직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동자들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계급 투쟁의 개념을 통해서 압제자는 부자다. 그죠? 압제자는 부자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각성하게 되고 이러한 혁명을 위해서 잘 훈련된 음모자들이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인민봉기,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기 사상은 바로 이제 바베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바베프에 따르면 소수의 잘 훈련된 활동가가 중심이 돼서 민중들에게 어떤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서 어, 민중혁명을 통해서 소수의 임시 독재 정부가 반혁명 세력을 일거에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다는 건데 이러한 바베프의 사상이 이제 블랑키에게 보나르트를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블랑키는 부의 재분배와 생산수단의 집단화, 사유재산을 폐지죠,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입니다. 다만 이제 임시 독재 이후에 공산주의 문제, 즉 혁명 이후에 어떤 사회 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한 바가 없습니다. 임시 독재를 통해서 반혁명 세력이 청산된 이후에 이 각성된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이러한 원칙만 주장했다는 겁니다. 블랑키는 1831년 7월 인민들의 공화주의 모임에 가담을 해서 학생위원회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또 선동한 죄로 체포돼서 수감이 됐습니다. 블랑케는 이러한 재판이 1832년 1월에서야 열렸는데 자신의 직업을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3천만 명의 프랑스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다. 자신의 직업이 프롤레타리아 무산대중이다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는 부르주아 특권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없애고 무산 대중에게 투표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을 했고 이는 이것을 자신의 사회주의 노선을 최초로 표방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시몬드는 이제 그의 웅변에 감동해서 그러지 뭐
그 소르반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청년 학생이니까 동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장래가 충망되기 때문에 운동심에 감동해서 무죄로 했지만 법원은 이제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 부르주아, 죠? 부자들을 경멸하고 징후했며 공공의 평화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이제 200프랑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루이 필립의 입헌 왕정은 선거권을 일부 확대했지만 중간층에게만 확대하고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선거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치적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비밀혁명 조직인 카르보나리당이죠.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했고 블랑키는 이 협회에 적극 가담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혁명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블랑크는 1년 형기죠. 1년 형기, 잔여 형기를 마쳤지만, 이 병을 얻어서 요양 중이었는데, 1832년 6월 8일에 나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때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봉기를 다룬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빅토르 유고의 장발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전투 장면입니다. 영화에도 나왔는데, 바로 이 봉기에는, 블랑키가 몸이 아파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1834년 8월에 그 전에 수년 동안 사귀운 자신의 제자, 기숙학교의 선생이었을 때 제자였던 아멜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1841년 2월이죠.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얼마 지속되지 못했고, 그녀는 블랑키의 옥바라지를 쭉 하게 됩니다. 그는 같은 해 1834년 노동자들의 결사를 금지하고 언론을 허가제로 하는 이러한 반동적인 파쇼적인 법률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합니다. 마침 파리와 리옹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블랑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34년에 자신만의 최초의 혁명 조직이죠. 가족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가족의 패라는 거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 이름을 가족처럼이죠. 가족처럼 위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36년 가족협회와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이러한 경찰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파리에서 추방 당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감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1837년에 그는 사면을 받아서 파리로 돌아왔고 이번에도 역시 입헌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자들을 결집해 계제르페라는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계제르페도 이름이 역시 위장 조직이죠. 그래서 이 계제르페에 대해서 알아보면 계제르페는 훈련된 혁명가들만 가입할 수 있었고 비밀 엄수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강조됐고 계절협회에서 먼저 주간, 일주일이죠, 일주일. 주간은 7명. 그죠? 그러니까 유장을 했다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월간협회는 주간협회 4개니까 28명. 계절협회는 3개의 월간협회로 88명. 그리고 1년의 연협회는 353년 하고 이 3개의 연협회를 목표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고 정상에는 블랑키, 이 바르베, 베르나르가 최고 지도부였고 전체 조직원은 연 협회죠.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직원은 이러한 소수의 세포로 피라미드 구조로 분할되었고 세포와 세포는 철저히 분리돼 서로가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식 조직이었다는 거죠. 모든 구성원은 직속상관, 바로 위 주의자만 알고 그 이상의 조직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 알려는 것도 금지됐다. 심지어 어떤 봉기나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세포 책임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서 각종 투쟁에 결합했다는 거죠. 정보죠. 정보, 비밀 엄수, 잡히면 고문을 당해서 이제
자백을 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정보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전체 조직원의 봉기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대중들을 사전에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천여 명의 엘리트들이 대중이 모인 곳에서 봉기를 하고 그곳에서 선전과 선동으로 대중들을 그 자리에서 이미 그 마련해둔 무기로 무장시켜서 혁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중혁명, 대중봉기인데 차이점은 마르크스자들, 그 이유들은 대중들을 미리 조직하는 거고 이러한 봉기주의자들은 대중들을 현장에서 조직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절협회는 파리에 와 있는 여러 외국인들을 포함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정의자 동맹이 중요한데 이 정의자 동맹은 나중에 공산주의자 동맹 마르크스의 조직이 되는데 이거는 파리의 독일인들이 이 계절협회의 독일인 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계절협회 정의자 동맹을 통해서 블랑키는 마르크스 조직이죠. 공산주의자 동맹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1939년 5월 12일 블랑키는 대중들이 모여있는 도심에서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된 소수 정예 혁명가들을 이끌고 무기고와 총포 상점을 털어서 무기를 확보하면서 우리 시내 곳곳으로 이러한 무기를 확보한 소 단위들을 보내서 대중들을 무장시킵니다. 근데 블랑케는 이제 현장에 도착한 계절협회 회원 500여 명이죠. 500여 명의 이런 엘리트 혁명가들과 함께 파리 시청을 점거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던 파리의 민중들은 이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했고 결국은 엘리트 혁명가들은 정부군이죠. 정부군에게 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정부군이 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그 현장에서 계절협회 회원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결합한 인원까지 합치면 약그 700, 800 정도의 반군이 참여했고 그중에 7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했고 군인도 28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당했다. 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무장봉기가. 무장봉기가 실패한 후 블랑키는 체포를 면한 동지들과 몇 달 동안 결국은 도피해서 숨어 지내는데 하지만 블랑키는 결국 동지들과 함께 체포됐고 1차로 19명, 2차로 31명, 두 번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840년 1월 14일, 그는 바로 이제 계절협회의 이러한 무장 봉기 때문에 베리버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또 다른 지도부인 베르나르는 종신 추방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헌군주죠. 루이 필립이 종신형으로 감형을 해주고 또 입헌군주대가 블랑키가 소르본대 출신의 법대고 어떤 중간층의 귀족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귀족은 귀족들을 잘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추방당해서 몽쉘 미세의 요새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한 차례 탈옥을 시도했는데 탈옥 중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열악한 감옥 환경으로 인해서 블랑키는 병을 얻었고 블랑키가 이제 감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옥사할 것 같으니까 옥사를 하게 되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왕이 병든 블랑키에게 사면을 제안했지만 블랑키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1847년이죠. 1847년. 1847년이니까 거의 8년을 산 거죠. 8년을 산 후에 병보색으로 석방됐지만 파리에 돌아오는 거는 금지됐기 때문에 뚜르에서 사실상 억류돼 있었다. 약 1년 정도 위에 1848년에 이어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입헌군주제도 타도되고 프랑스의 공화국이죠. 제2공화국이 이 성립이 돼서 혁명 정부가 들어가면 쓰면서 그런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 정부는 노동자와 중간층 부르주아들이 같이 만든 연립 정부였는데
바로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온건한 공화주의자들도 바로 이 블랑키가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 봉기주의자였기 때문에 못마땅하고 경찰을 통해서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블랑키는 혁명 직후에 임시정부의 온건함에 불만을 품고 급진주의자들을 조직하고 공기를 선동하는 잡지를 발행하거나 연설하거나 집회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경찰들은 이미 1839년 블랑키가 6월 쿠데타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랑키 그룹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이 임시 이 정부 아래서 혁명 정부에게 임시혁명 정부 사회주의 정책을 제안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중앙공화협회라는 것을 설립하고 또 비밀리에 이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블랑키는 이제 당시 이 프랑스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수준에서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났지만 혁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교육도 없이 바로 기존의 방식으로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니라 보수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이 보통 선거에 반대합니다. 파리 정도에만 급진파들이 장악했고 프랑스 전역에 아직도 봉건주의자들이든지 보수 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프랑스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보수파들이 다수파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한 겁니다. 5월에 임시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가 구성됐는데 결국 블랑키의 예측대로 이 보수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왕당파와 보수적인 공화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급진적인 공화파와 혁명파는 소수가 됩니다. 파리를 제외하고 프랑스 전역에 농민이 다수이고 왕당파, 귀족들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혁명을 주도한 급진적인 공화주의자,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온건 공화파와 왕당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5월 15일 폴란드는 이제 어, 러시아의 압제죠.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폴란드 민중이 봉기를 여기 이 봉기를 러시아가 잔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파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이제 군중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를 노려서 블랑키 그룹이 이 집회를 주도하지 못했지만 어, 같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군중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는 러시아에 항의하는 집회였지만 이러한 블랑키네로 혁명가들이 선동을 해서 군중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파리 민중을 대변하지 않고 그 지배 권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재원회를 타도하자 이렇게 되면서 블랑키 이 그룹도 다른 군중들과 함께 재헌의회 연단, 국회 연단, 국회 건물을 회의실을 점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블랑키에게 연설을 권유해서 블랑키가 이 연단에서 재헌회를 비난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동에 따라서 군중들이 이 파리 시청으로 몰려가서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 정부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블랑키는 이러한 파리 시청 점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즉흥적인 봉기였고, 그래서 국민방위대 진압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블랑키는 5월 26일 다른 사회주의자들 등과 함께 바로 이러한 봉기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돼서 뱅송 감옥으로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된 직후에 1848년 6월에 파리의 실업자들을 위한 국민 작업장이죠. 실업자들을 국가가 고용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런 국민 작업장이죠. 이 국민 작업장, 실업자, 노동자들의 집합소죠. 보수적인 이러한 정부가 이거를 폐쇄하게 되고 이런 노동자 실업자에게
군대로 들어가거나 혹은 파리에서 떠나라는 이러한 명령이 때려지자 실업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이 무장 반란을 일으킵니다. 블랑키가 감옥에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 국민 방위대는 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진압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실업자들을 먹여 살린다 이러한 안 좋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농민들과 자영업자, 중간층이죠. 중간층들이 바로 부르주아와 이러한 지배계급과 결탁을 해서 노동자 봉기를 진압하게 됩니다. 정부는 양측 사망자가 1,460명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실제로 사상자는 2만에서 5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그 당시 언론에 나왔습니다. 14,000명이 투옥되고 4,000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감옥에서 이 봉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1849년 이제 루이블랑도 바로 이러한 이제 에, 노동자 봉기죠. 1848년 6월 노동자 봉기에 대한 책임 루이블랑은 지금으로 치면 혁명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해도 노동자의 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 작업장과 유사한 사회 작업장을 제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이블랑과 함께 블랑키가 또 체포돼서 재판을 선고받았고 블랑키는 10년형을 선고받고 1859년까지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장기 복역인데 이때는 이제 블랑키가 어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감옥에서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죄수들에게까지 강의를 하면서 죄수들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블랑키는 이때 이미 유명한 정치범이죠. 유명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육성하고 감옥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권은 똑같이 이렇게 했죠. 하지만 감옥에 갇힌 다른 급진주의자 파벌과 감옥 안에 이제 운동권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는 이제 감옥에서 1848년에 온건공화주의자, 1848년 혁명에 에, 참여했던 온건공화주의자뿐만 아니라 루이 블랑과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자들도 비판했다. 그러니까 1848년 때 사회주의 혁명으로 급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혁명이죠. 반혁명으로 1848년 2월 혁명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유럽 언론들이 이제 그를 많이 주목을 했죠. 그를 플레타리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최초의 사회주의자 내지 무정부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블랑키는 이번에도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해다 실패를 합니다. 마침내 형량을 마치고 1859년에 감옥에서 풀려나 그 당시에는 이제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의 조카가 선거를 통해서 황제가 됐죠. 제2제국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2제국 나폴레옹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파퓰리스트 민중을 위하는 척하면서 민중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쳤는데 국수주의적 정책이죠. 전쟁 정책. 그래서 이러한 나폴레옹의 제2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파리로 가게 됩니다. 1861년에 그는 봉기를 주장하는 팜플렛을 인쇄하려다가 체포됐으며 2년도 안 돼서 체포된 거죠. 아, 출소한 지 6월 14일에 전복 음모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또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 감옥에 또 들어가서 반역죄로 수감된 다양한 젊은 혁명가들을 만나고 그중 일부가 이제 블랑키의 열렬한 추종자, 제자가 되는데 블랑키가 이제 1865년에 교도소 병원에서 탈출해서 벨기에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블랑키가 혁명 조직을 만들 때 이러한 제자들이 참모, 정치 참모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클레망스와 랑크라는 사람이고 이들은 훗날 블랑키주의를 적용한 프랑스의 급진 사회당의 지도부가 됩니다.
블랑키는 이제 그 마르크스와 만난 적이 없었지만 1848년 혁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마르크스는 블랑키를 국제노동자협회에 참여하기를 권유했고 블랑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제노동자협회에 참가해서 마르크스와 협력을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조합 설립을 즉 경제투쟁이죠. 경제투쟁을 일부 인정하고 대신에 무분별한 봉기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제 이 봉기주의자인 블랑키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물론 이제 바쿠닌도 마르크스와 관계가 나빠지는데 특히 마르크스가 런던 본부를 국제노동자협회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부로 만들려고 할 때 블랑키는 이에 반대해죠.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을 탈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866년 파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블랑키주의자들이 모였는데 경찰이 이걸 알고 급습을 해서 블랑키주의자 41명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이 봉기주의자, 그죠? 봉기주의자, 또 다른 봉기주의자인 바쿠닌이죠. 바쿠닌과 대립하는, 그러니까 블랑키의 제자들이 분열됐다는 겁니다. 일부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의 중앙 집권화에 동조하면서 중앙 집권에 반대했던 무정부주의자 바쿠닌과 대립했다는 거죠. 마르크스와 바쿠닌이 대립을 했는데 블랑키의 일부 제자는 마르크스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블랑키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국제노동자파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마르크스를 지지한 제자들을 블랑키 조직에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블랑키는 그 당시에 또 이제 프르동이 있었는데 재산을 도둑이다. 부자들은 도둑질로 한 거 어떻게? 노동자들이 번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은 도둑질의 결과다. 말한 이 프르동의 경제 사상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루는 방법은 봉기가 아니라 경제 정책의 개혁이죠. 주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해서 세상이 다 협동조합으로 덮어지면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사회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평화적인 혁명을 지지하자 블랑키는 이제 프르동주의를 비판했던 겁니다. 블랑키는 벨기에에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블랑키주의 아래 하나의 혁명 조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제자보다 블랑키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웨드라든가 트리돈이라든가 페레라든가 리고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파리 코민 의회에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파리에서 블랑키 주자들은 약 2천여 명에 달했고 블랑키는 어, 몰래 아직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래 파리로 들어가서 이들과 회합을 합니다. 1869년 일반 사면을 통해서 블랑키가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이때부터 블랑키스트 정당들이 탄생을 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프랑스 사회당의 창당을 주도한 폴 라파르크, 샤를 롱게, 조르주 클레망스와 같은 제자들이 활력을 하면서 아, 블랑키스트 정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1870년 프랑스 루이 라플레옹이 선전포고를 통해서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과 전쟁을 하지만 그 당시에 프레이션은 철혈 대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 유럽의 최강의 현대식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 3세는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을 해서 나중에 체포가 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프로이션에. 이런 전쟁 과정에서 파리의 민심이 안 좋아진 틈을 타서 1870년 3월에 블랑키 주의자들이 이제 봉기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논의 중에 블랑키 제자자들은 봉기를 주장했지만 블랑키는 프랑스와 프레션이 전쟁 중에 이러한 프랑스 정부를 전복하는 봉기는
이 프랑스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 행위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블랑키의 다수의 제자들이 봉기를 일으키자고 고집했고 블랑키는 결국 제자들과 함께 파리에서 봉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조국의 등에 칼을 꼽는다는 이러한 파리 시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봉기는 실패합니다. 봉기하기로 한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소수의 블랑큐이자들만 나타났고 파리 시민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1870년 9월에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면서 항복되죠. 항복하면서 프랑스가 프레시안의 전쟁에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9월 4일 황제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즉 제3제정이 무너지고 제3전쟁이 무너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온건 공화정이 출범합니다. 제1제정은 이제 부르봉왕과 제2제정은 나폴레옹, 제3제정은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온건 공화정이 출범을 하죠. 그래서 블랑키는 공화주의자들과 함께 이러한 온건 공화정을 출범하는 봉기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이 공화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공화정이 프로이센에 항복하고 급진적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온건 정책을 펼칩니다. 심지어 프로이센 군도의 파리 진입이죠. 그것까지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이러한 공화정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랑키의 제자들이죠. 블랑키의 제자들이 1870년 10월 31일 아직 파리 꼬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청을 점거하고 좀 더 급진적인 공화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봉기를 하는데 이 봉기가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봉기를 하는데 다시 또 약 3개월 후인 1871년 1월 파리 꿈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죠. 1월 22일에 다시 또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봉기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실패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그 온건 공화정의 항복과 자신이 참여한 음, 여러 가지 혁명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블랑키는 낙담하고 1871년 2월 파리 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파리를 떠나서 숨어 있었지만 바로 그때 이제 그 전에 일으킨 쿠데타 봉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결국은 파리에서 파리 꼬미 내전이 일어나기 이 전날인 3월 17일에 비밀리에 감금이 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파리의 봉기, 즉 파리 꼬밈이죠. 파리의 봉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화정은 1870년 3월에 걸석 재판으로 블랑키에게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직후에 급진적인 자코뱅파, 블랑키, 막스주의자, 프르동주의자 등 사회주의 집단이 파리죠. 프랑스 파리에서 다수파가 되면서 임시정부에 반대하면서 파리 꼬밈이 탄생합니다. 파리 꼬밈이라는 거는 파리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온건공화정부죠. 온건공화정부를 베르사유로 쫓아내고 파리의 시민들이 선거를 한 겁니다. 파리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파리시 의회 선거가 됐고 이게 파리 꼬밈이고 그 파리 꼬밈을 사회주의자들이 대다수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파리의 시의회가 독자적인 파리시 공화국을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파리 꼬밈이 됩니다. 블랑키는 이제 파리 꼬민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블랑키의 제자들이 파리시 의회, 파리 꼬민의 다수파라는 겁니다. 임시정부에 이미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파리 바깥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그의 동료들이 이 파리 꼬밈으로 활동을 하면서 파리 꼬밈의 지도부죠. 파리 꼬밈의 92명의 시의원 중 44명이 자코뱅파와 블랑키스트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죠. 블랑키의 석방을 보수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보수 공화정의 포로와 블랑키를 교환하자. 임시정부는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보수 정부, 베르샤이 정부. 베르샤이의 보수파 정부의 수장인 띠에르는 블랑키를 억류하는 것은 군단 규모의 혁명군을 무력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지도자라는 거죠. 풀어주면은 혁명군의 기세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꼬민 의회에서 이러한 블랑키 주자들이 정파로는 다수였죠. 하지만 이들이 이제 무정부주의적 경향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중앙집권적인 정당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 블랑키주의자들은 파리 꼬미에서 항상 더 급진적인 요구를 주장하면서 또 집회, 투쟁 이런 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르사유의 보스파 정부죠. 보스파 정부가 프레이션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파리 꼬밈을 유혈 진압을 합니다. 피해 주간이죠. 이 전투에서 많은 블랑키스트들은 전사를 하고 일부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런던으로 피신하거나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블랑키 주자들이 대거 런던으로 갔고, 그래서 런던에서 마르크스가 주도하는 국제노동자협회에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처럼 블랑키의 무정부주의자와 엘리트 봉기주의 때문에 이러한 블랑키의 제자들과 마르크스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무정부주의자인 바쿠닌도 역시 마르크스와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국제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 프루동, 블랑키, 바쿠닌 등 여러 노선 대립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다가 1872년 이후에 유명무실해집니다. 파리 꼬밈이 몇만 명이죠? 2, 3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완전히 진압당한 후에 블랑키가 잠시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돼서 모르라는 지역의 샤또드 타로의 감옥으로 이감이 됩니다. 그는 1872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뭐 사형을 몇 번 선고받고 종신형을 몇 번 선고받습니까? 세네 번 받는 것 같아요. 그는 옥중에서 1879년이죠. 옥중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보르도의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옥중 당선이죠. 하지만 그런 감옥에 있었고 봉기주자였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의회가 바로 그의 선거를 무효로 시켰다는 겁니다. 대신에 블랑키는 의회의 사면을 받아서 드디어 1879년 6월에 석방이 됩니다. 1880년 11월에 재출마했지만 낙선되는데 블랑키는 꼬민의 파리 꼬민 때문에 잡힌 사람들이죠. 이에 대한 사면령이죠. 이 법률을 의회에서 제정하는 운동을 해서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는 혁명 사상을 전파하면서 전국을 순회했고, 그러던 와중에 1880년 12월 27일에 파리 꼬미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대사면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한 직후에 뇌졸중이죠. 뇌졸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 있다가 1881년 1월에 사망을 합니다. 파리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 약 10만 명이 모여들었고 그는 이제 아, 파리꼬밈이죠. 파리꼬밈의 동지들이 묻힌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는 파리꼬밈 동지뿐만 아니라 파리의 프랑스 공산당이라든지 혁명가들이 모인 우리를 말하면 이제 광주 5.18이나 마석 모란공 같은 경우인데 페르라스의 공동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의 사망 후에 프랑스의 블랑키스트와 마르크스주자들이 힘을 합해서 바로 사망한 직후에 중앙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했고 1898년에 블랑키스트 당이죠. 혁명사회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블랑키는 76년을 사는 동안에 거의 37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니 죽을 때까지 봉기하고 또 잡혀가고 다만 이제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이 같은 귀족 출신이라 사형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 블랑키 사회에 블랑키 주자들과 마르크스 주자들이 서로 협력했으며 1885년 선거에서 이러한
블랑키주자와 마르크스주자들이 공화주의의 기회주의죠. 그리고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획득에 반대하는 단일 강령을 발표했다. 블랑케주의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1895년에 3만 5천 명에 달했고 출마한 후보들도 357명이었다는. 실제로 1893년에 4명, 98년에 7명이 하원 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1898년 블랑키주자들이 혁명적 사회당, 블랑키주의 정당을 창당했고 1901년에는 당이죠. 마르크스주의 당과 통합해서 프랑스 사회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회당이 다시 4년 후에 마르크스주의자, 블랑키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죠. 무정부주의자들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통합 프랑스 사회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프랑스 사회당의 원조였고 이 프랑스 통합 사회당이 여기서 분열돼서 공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 사회당의 원조죠. 이 원조인 통합 프랑스 사회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블랑키는 무정부주의자로서 오늘날 프랑스의 공산당과 사회당이 나오게 되는 그 마르크스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